늘 푸름. 네, 40점. 21번.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5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3년 동그라미 치시고 X죠. 5년.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22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번?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직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 2번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수사기관에서 지급한다. 수사기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X.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몇 가지? 3가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 2번째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포상금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양도대여.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받은 자. 요 3가지 위반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거래는 해당이 안 되죠. 4번은 국토부 장관 나오는 순간 X. 5번은 두 건 동그라미 치시고 균분 동그라미 치시고 X. 두 건이면 뭘로 가야 돼요? 최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X.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동그라미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X. 기억, 니은, 리을. 1번. 24번. 공인중개사 법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소속공인사. 직접 거래니까 3-3. 개업공인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니까 어떻게? 1-1.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위반한 개업공인사. 개업공인사가 위반했으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받지 않은 소속공인회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5번이 정답. 25번. 다음 중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거래 신고제 매 시험마다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8회 시험에서는 3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에서는 먼저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뭘 안 해도 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범인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제도와의 관계, 여기서 매 시험마다 1개 내지 2개 지문이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또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시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죠.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뭐는 별도로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신고 대상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공급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계약입니다. 요 이제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니까는 부동산이니까는 뭐가 부동산이다?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공장재단은 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기계값에 따라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알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공급계약, 매매계약입니다. 오직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이틀은 부동산 거래신고제이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 매매신고제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왜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된다고요? 실거래가, 매매에서나 실거래가가 나오는 거지 교환이라는 것은 이 건물하고 옆에 건물을 맞교환을 했습니다. 이 건물의 실거래가는 얼마입니까? 없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실거래가가 없고 그 다음에 경공매는 경락되는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나오는 거는 오직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임대차라든가 경공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에 드는 내용은 총 몇 가지? 9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는데 몇 묶음으로 나눴습니까? 세 묶음으로. 첫 번째, 있는 경우에만 신고에 드는 사항 2가지죠. 첫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두 번째, 계약공예시 인적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요 2가지는 있는 경우만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니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뭐를 신고해야 된다? 2가지. 자금의 조달 계획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 5가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라고요?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한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상 실거래가를 언제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느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상 부동산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두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세 번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요거 3가지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저기 뒤에 가보면은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갖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여기 이제 뭐 지방은 별로 해당되는 게 없어서 좀 무시하시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많으니까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이 대책을 쭉 읽어봐야 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이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나오죠. 그 대책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 보고 정답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대로 60일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보면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첫 번째,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예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주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끝끝내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단독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계약서죠.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리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 신고는 어떤 신고만 가능하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엔 신고를 할 수 없다.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 부동산거래 신고는 누가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 다른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개업공예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는 누가 한다? 개업공예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문서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개업공예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신다? 세 가지. 첫 번째, 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두 번째는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는 등록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안 찍어도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인계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세 번째는 공동중개를 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는 누가 한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역시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를 했을 때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예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이 부동산거래 신고는 누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다? 소속공예사가 대리할 수 있다. 소속공예사만 대리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대리할 수 없다. 소속공예사가 대리 신고할 때도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엔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주게 되고 이 신고필증에 대해서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제도가 있게 되는데
정정은 어느 때 정정한다? 잘못 기재됐다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정정신청사항. 내용이 변경됐다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변경신고사항.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등사 또는 개업공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어떻게 한다?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해제 등을 한 경우에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역시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은 할 수 있다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개정을 한다고 하죠. 근데 개정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입니다. 검증에서는 몇 명? 세 사람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국토부 장관. 이 체계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를 해준다? 관할 세무관세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관할 세무관세의 장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위반을 했을 때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게 되는데, 과태료 처분 사유 총 몇 가지? 6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이때 이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에서 하게 되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라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4가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예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를 한 경우. 세 번째는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네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딱 한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과태료 처분은 신고관청에서 하게 되는데, 신고관청에서 개업공예세에게 과태료 처분했을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며칠? 10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처분 사유 6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라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이 과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이 과태료. 특히 이 2가지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한 놈은 500만 원이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죠. 작성 방법. 이 내용이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한 내용인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을 작성을 할 때 물건별 거래 가격 또는 총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할 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가세를 어떻게? 제외된 금액이죠. 공급 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에서 이제 매 시험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8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신고 대상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한 문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이번 시험도 역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공장재단 나오는 순간 X죠. 니은은 부동산의 공급계약 동그라미, 디귿은 교환계약 나오는 순간 X, 그 다음에 리을은 부동산의 공급계약 동그라미, 미음은 입주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동그라미. 그래서 3개, 3번. 앞에 그 주택법 등이라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명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이 부동산의 공급계약,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의 매매계약,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되고, 이 법은 틀리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26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상승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고용신고를 한 중개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다. X.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고 소속공인사만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27번. 다음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28회 시험도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알아두시는데, 적용 범위에서 첫 번째 외국인 등입니다. 외국인 등은 몇 가지? 5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 국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죠. 두 번째, 근거법을 기준으로 외국의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이고, 세 번째, 사람을 기준으로 사원의 2분의 1 이상,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이고, 네 번째, 회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이고, 기타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기구는 당연히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적을 기준으로, 근거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입니다. 부동산 취득 등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뭐가 부동산이다?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축물, 즉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대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전에 있었던 법은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됐고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권은 특례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었으니까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취득 등입니다. 취득의 반대말은 이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적용되는데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는 60이라고 이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계약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계약 외의 원인은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상속. 두 번째, 경매. 세 번째, 판결. 네 번째, 환매. 다섯 번째, 회사의 합병. 이 5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은 몇 군데? 4군데. 첫 번째, 군사. 두 번째, 문화재. 세 번째, 자연. 네 번째, 야생.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목적성의 섬지역. 두 번째,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 세 번째,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을 했다. 이 토지 취득에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토지 취득은 무효가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에 몇 가지를 첨가시켰다? 두 가지. 첫 번째, 국적하고 두 번째, 부동산 매수 용도. 2가지를 첨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으로서 특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만큼에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특정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용 범위에서 한 지문,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한 지문,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한 지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한 지문,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 한 지문. 이렇게 해서 맞는 거를 찾아라,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28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만들고 정답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는 그냥 척 보더라도 4번이죠. 회수의 합병 밑줄을 치시고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X죠. 회수의 합병은 6월입니다.
28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두 개의 시도에 나눠져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지역은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5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 절차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된다? 심의,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다만 재지정은 심의 전에 뭐라 해야 된다? 의견 청취. 그리고 공고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공고에 드는 사항은 총 몇 가지? 4가지.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했다. 그랬으면 5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는 몇 년 동안 지정을 했는지 지정 기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해당 지역, 지정 지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형도, 그 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요거 4가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시도의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의사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통보한다?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를 해야 등기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및 열람을 하게 되는데 공고는 며칠 이상 공고한다? 7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은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의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군구청장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지만은 거래당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는 거죠.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고 해서 시도의사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권리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투기의 우려가 없는 거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상속, 투기 우려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고 증여, 투기 우려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부담부 증여는 투기 우려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경매, 투기 우려 있다 없다? 없으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고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와 수탁부동산 공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투기율이 있다 없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없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수탁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투기 우려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3회 이상 유찰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매매, 투기 우려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고, 교환은 투기 우려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투기 우려 없으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전세권, 투기 우려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지상권은 투기 우려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해서 접근하시면 되고, 허가 대상 면적은 이게 이제 기준 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 지역 밖에서는 지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얼마? 180제곱미터 초과, 상업 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 공업 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 녹지 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 미지정은 9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밖으로 가면은 시골이 나오게 되는데, 시골에 가보면은 이 농지와 임야가 많죠. 농지와 임야 중에서 어떤 게 투기 우려가 더 높다? 농지. 그러니까 임야 면적이 더 넓겠죠. 임야는 얼마? 1000, 농지 500, 기타 2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준 면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10% 이상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이 면적을 따로 정해서 공고하는 걸로 나온다? 공고 안 하는 걸로 시험에 나온다? 공고 안 하는 걸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면적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례가 있게 되는데, 협의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기관들끼리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허가 절차는 먼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은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선매 협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 15일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허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허가를 해주고 어느 때는 허가를 못 해주느냐? 투기 우려가 없으면 허가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투기 우려가 없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실수요성이 되겠죠. 실수요성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실수요성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시험에 나올 때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수요성이죠. 허가를 해주게 되고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성이죠. 축산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역시 실수요성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몇 년? 4년이 되는데, 이 사업용 토지는 사업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게 사업용입니다. 주택사업자가 들어갔을 때만 사업용이 되고,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축산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취득한다. 이거는 전부 다
실수요성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는 몇 년?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고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행명령은 몇 월? 3월 이내에서 이행명령을 하게 되고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얼마? 취득가액의 10% 이내가 되는 거죠. 취득가액의 10% 이내인데 대통령 영입법에는 세부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방치했을 때는 얼마? 10%, 그 다음에 변경은 5%, 임대 등은 7%의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운수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할 수 있는데 비싼 값에 산다? 싼 값에 산다? 싼 값에 산다. 그래서 얼마? 공시지가. 그 다음에 선매협의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이 두 토지에 대해서 선매협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선매협의 절차는 허가 신청을 하면은 며칠?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통지를 하게 되고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에 착수해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하고 선매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비싼 값에 산다? 싼 값에 산다? 비싼 값에 산다. 그래서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 되고 선매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성립하게 되면은 이때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그 분량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8회 시험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개중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분량이 많으니까 이게 출제 비중이 엄청 높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개업공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해 주는 경우와 농지를 중개해 주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개업공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해 주는 경우와 농지를 중개해 주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농지가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은 많더라도 출제 비중이 높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매매를 중개해 주는 경우와 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중개해 주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외국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출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량이 많고 적고 이거 갖고 이제 그 출제 비중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됐을 때 어떤 걸 많이 하느냐 이게 출제 비중이 이제 그 높고 낮고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번에 정답은 몇 번? 4번. 많이 틀리셨죠?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많이 틀리실 걸로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 필요성은 있겠다 해갖고 이제 낸 겁니다. 1번 토지거래 계약에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후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맞죠? 네. 2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 토지가 될 수 없다. 맞죠? 네.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불허가 처분을 했으면은 이거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지.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선매제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하고 선매협의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선매제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X죠. 이게 선매가격, 감정가격 이렇게만 외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 이렇게 하니까는 X.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감정가격이니까. 그래서 틀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감정가격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 규정이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매수 청구에서도 역시 공시지가인데 단서 규정이 있죠.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가격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행강제금, 취득가격, 그 다음에 이 매수청구, 공시지가, 선매가격, 감정가격.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기만 하고 이 단서 규정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틀려보면은 그 다음에는 안 틀릴 거잖아요. 29번. 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X죠?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그대로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다음은 개업공개사의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몇 개인가? 토지의 경계는 뭐를 기준으로? 지적도, 제일 뒤에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토지 소유자의 인적상, 권리관계니까 뭐를 기준으로? 등기부. 뒤에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내부 시설물은 건물 안에 밖에 안에 있으니까 이전의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 X. 개업공개사고 직접 조사하라고 하면은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등기부 갑구를 확인해요. 제한물건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제한물건에 대한 사항이니까 어디에? 을구에. 입주권 비선호시설은 건물 안에 밖에. 입주권과 비선호시설은 건물 밖에 있는 거죠. 건물 밖에 있는 거니까는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건물 밖에 있는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미음 31번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번? 3번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주말 체험용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X. 취미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지 법인이 취미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만 취득할 수 있고 법인은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생략 32번 다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차이점 몇 가지예요? 7가지. 첫 번째,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이 건물 도배 안 했죠? 했네. 원래 비주거용 건물은 도배 안 하는 거예요. 도배, 그 다음에 주거 환경에 관련되는 환경조건, 일주량, 소음, 진동. 요거 7가지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도 정답 찾기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찾으시면 되느냐면은 등기부 기재사항 비주거용 건축물에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동그라미 상업용인 경우에 오수 정화시설 용량과 용소시설 X죠. 상업용은 점포인데 점포에서는 뭘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전기는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죠. 여기서 물을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많이 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그 점포만 별도의 수도 파이프를 가설해서 물을 공급할 만큼 써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정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수 정화시설 용량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 정화시설 용량, 용소시설 내용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도배 안 했으니까 X. 환경조건, 주거환경이죠. X. 입지요건의 도로 대중교통. 동그라미. 사무실도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도로와의 관계나 대중교통은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가고 병원 갈 때 집에서 간다? 사무실에서 간다? 집에서. X. 관리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그래서 X 표친 거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4개입니다. 33번 법정지상권이 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정답은 뭐가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왔다고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했을 때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항상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알아두시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나중에 저당권 실행에서 소유자가 틀려지게 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 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미등기 건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도
건축 중이었을 때 저당권을 설정했어도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34번 개업공예사가 임야를 중개하는 경우에 가장 애로에 봉착하는 것이 묘지관계이다. 다음 중 묘지관계에 관한 개업공예사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제의 연고자는 사망제의 연고자 동그라미 치시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데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권리는 남의 토지에다가 묘지를 설치해놓고 이 묘지를 이쁘게 가꾸고 벌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석, 비석을 설치하고 성물을 설치하고 봉분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누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자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묘기지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간단하게 줄이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주제자, 종손에게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종중이 공동으로 분묘를 관리해 왔을 때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연고자는 아니란 얘기죠. 연고자는 누가 연고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제 그 진도에 하도 이게 그 시간이 밀리다 보니까는 이런 거 설명할 기회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상속순위를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순위는 아래로 위로? 아래로 내리사랑입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밑에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죠. 직계존속이 2순위입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다짐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한테 하는 것보다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밑으로는 자식이 있고 위로는 부모가 있습니다. 누가 우선이던가요? 자식이 우선이죠.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개중에 이제 남자분들이 만나서 이게 술을 한 잔 먹다 보면은 유독 잘난 체 하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최고다. 자식은 중요하지 않다.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냐. 자기 엄청 효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1순위가 직계비속이 되는 겁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고 밑에 위에 다 없으면 옆으로 가죠. 동네별로 가는 사람이 형제자매. 다시 내려오죠. 사촌이 반계열적. 빠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입니다. 되게 이 배우자라는 이 지위가 참 가깝고도 먼 사이죠. 그래서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하고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하고 공동상속을 해라. 다만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는 상속분에서는 우화를 가산해 주겠다. 상속분에서만 우화를 가산해 줍니다. 이게 상속순위인데 분명히 연고자 순서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연고자 1순위는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부모고 3순위는 자식 외에 직계비속 4순위는 부모 외에 직계존속 이렇게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이 사람들이 취득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제일 먼저 절을 합니까? 연고자가 먼저 절을 합니까? 아니죠.
종손이 제일 먼저 절을 합니다. 야, 우리 집은 내 부모라서 내가 제일 먼저 절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 그 전통 그 제사 그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원래 작은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죠. 큰 집에서 다 몰아서 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집의 가장, 종중이 되는 겁니다. 종손. 그래서 분묘기직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 여기서는 4번, 5번 지문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인묘지 일기당 조면적은 얼마? 30. 가정문중 종중 법묘지 안에 분묘 일기당 조면적은 10. 10. 열이에요. 합장을 하는 경우가 15. 지금까지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관계가 시험에 나오면 아주 그 고차원적인, 내가 모르는 게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주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강사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를 정답으로 만들진 않죠. 이거는 속성이 강사라서 그런 겁니다. 강사들은 문제를 낼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 내면 다 맞추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위원은 학원에 다닌 사람을 기준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학원에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 중에서 안 다닌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맞추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포인트로 해서 문제를 내면은 학원에 다닌 분들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맞추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틀리고. 개인묘지 면적 30제곱미터인데 이거를 만약에 20제곱미터로 바꿔서 틀리게 지문을 만들고 이게 정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이거 다 맞출까요? 아니에요. 개인묘지 면적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공정해지는 거죠. 공부한 사람은 맞추고 안 한 사람은 틀리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때 고차원적인 걸로 갖고 접근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이런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하시는 게 고생 덜 하고 합격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중에 보면은 올해는 이제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에 임박해지면은 잠수 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짐 싸갖고 가서 공부를 조금 빡시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 싸들고 가갖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독서실 또는 원룸을 얻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은 많아요. 청주는 상황이 뭐 어떤지 잘 모르는데 제가 청주 살아도 전 청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별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잘 안 하기는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내용이 어려운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쉬운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는 잠수를 탄 거예요. 이제 쟤한테 들을 건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겠다 해갖고 짐 싸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공부를 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 공부하는 그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잊어버렸다는 생각 자체도 못합니다. 실제 시험에 가서 시험지를 딱 받아봐야 잊어버렸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잊어버려서 틀렸고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틀렸고 그러니까 점수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쉬운 거는 실력으로 어려운 거는 찍어서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생 덜하고 합격하시는 방법입니다.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서 이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몇 번? 4번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조사하여 기재해야 한다. 맞죠? 1번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승강기 유무 밑줄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승강기는 건물 안에 밖에? 안에 있는 거죠? 승강기부터가 건물 안에 있는 거고 뭐부터가? 주차장부터가 건물 밖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승강기는 건물 안에 있으니까 세부 확인사항이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X. 2번은 통과.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와 설치 개수 X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소화전 비상벨 소화전과 비상벨 주거용 건축물에서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와 설치 개수죠. 그 다음에 5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그 밖에 실물하는 상업용은 우수 정화시설 용량, 전기 용량. 전기 용량 필요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 36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용 대리인 등록대행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 몇 번?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매수인용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이나 임원 전체 밑줄 X죠. 누구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자세히 했죠. 37번 다음 중 경매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매는 경매 절차에서 몇 가지? 10가지, 권리분석에서 3가지 이렇게 해서 13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3가지 요거 알아두시면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기억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은 법원에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OX X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죠. 등급이 안 나오니까 배당 요구를 해이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매행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각 설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밑줄 최저 매각 대금의 10% 밑줄 치시고 OX X 항고 보증금은 얼마? 매각 대금의 10%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입찰 기간을 주고 그 후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틀린 거는 2개 2번 38번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소액보증금이 개정이 됐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조금 개정이 됐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 주에 프린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은 이번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나올 가능성은 1%밖에 안 돼요.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나와도 할 말은 없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알아두시기는 하는데 출제위원들이 안 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낼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 계획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작년 7월 달쯤에 첨가된 겁니다. 작년 7월 달쯤에 첨가가 되고 10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낸다는 얘기죠. 내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은 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이거는 나올 겁니다. 28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개정됐기 때문에 답이 아니잖아요. 저게 왜 개정이 돼요? 네? 개정됐잖아요.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 주택으로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는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개정은 28회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됐지만 28회 시험에서 너무 늦게 개정이 돼서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이번 시험엔 나오지 않고 다음 시험에 나오겠죠. 이게 시험 얼마 남겨놓고 얼마 안 남겨놓고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내용을 시험에 내면은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이게 전달이 잘 안 돼갖고 요즘에는 정보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다 알겠지만은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리는 거죠. 이거는 시험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거 너무 그렇게 비중 있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번 임차인이 주택인들을 받고 주목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은 임차인은 저당권의 시정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대지가액을 제외한 밑줄을 치시고 X죠.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 X. 그래서 틀린 거 찾으니까 디귿 리을 3번 39번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 중 임대인의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권리금 회수기 여부 여기서는 4가지 시기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죠. 임대인의 금쟁이 몇 가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거 네 가지가 1, 2, 3, 4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5번이 정답. 40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에서는 역시 몇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신다? 네 가지. 첫 번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어떤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두 번째, 정보 제공. 신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몇 년? 3년. 차임연체와 계약 해지 몇 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국토부 장관 밑줄을 치시고 그 밑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밑줄 치시고 X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구? 법무부 장관이지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이제 오늘은 행정처분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그 칠판에 쓴 내용, 이 내용 중에서 총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이고, 이 다음 주에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월 23일이 특강이죠. 일요일날 특강 안 하고 10월 23일날 특강한다고 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험 보기 전에 특강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기억을 그대로 유지해갖고 27일날 시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OX 자료로 나오게 되는데, 강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쭉쭉쭉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OX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만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특강은 사실은 지방은 안 하고 서울만 했던 특강입니다. 서울만 했던 특강인데, 법령 및 실무는 시험에 임박해서 이 특강을 하더라도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하면은 특강한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목들은 시험에 임박해서는 특강 못하죠. 그만큼 적중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법령 및 실무는 요거 잘 찍으면 거의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서울에서 시험에 임박해서 특강을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반응이 좋아서 청주는 1일 특강을 생략하고 일요일날 특강을 생략하고 요걸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